지난 겨울 수원에 사시는 71살 표용수 씨에게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43년 동안 인쇄소를 운영하신 분입니다. 활자 냄새가 밴 손으로 편지를 쓰셨는데 첫 줄이 이랬습니다. 선생님, 저는 요즘 아침마다 제가 무섭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이어 쓰셨습니다. 어제도 아내가 아침상을 차리다가 간장 종지를 깨뜨렸는데 제 입에서 나온 말이 저도 놀랐습니다. 왜 맨날 그 모양이야? 43년을 같이 산 사람에게 간장 종지 하나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깨진 조각을 주었습니다. 그 등을 보는데 갑자기 목이 막혔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시작하려 합니다. 분노라는 감정의 집을 한번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 집에는 5개의 방이 있습니다. 그 방들을 하나씩 열어보면 왜 나이가 들수록 작은 일에 더 크게 흔들리는지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 방에 이르렀을 때 아마 여러분은 오늘 밤부터 할 수 있는 일 하나를 갖고 돌아가시게 될 겁니다. 그 5번째 방 이야기는 조금 뒤에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문을 열어보겠습니다. 기억의 방입니다. 표용수 씨는 편지에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도 삼켰습니다. 공장에서 실수가 나와도 거래처에서 무리한 요구를 해도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때는 참는 게 힘이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참아야 할 것이 사라지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참는 힘이 사라진 게 아니라 참을 이유가 사라졌는데 화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잦아졌습니다. 뉴스를 보다가 화가 나고 마트 계산대가 느려도 속이 끓고 아내의 작은 실수에 말이 거칠어졌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하루 중에 짜증이 올라오는 순간이 몇 번이나 되십니까? 한두 번이십니까? 아니면 세는 것조차 포기하셨습니까? 세는 것조차 포기하신 분이라면 그것은 여러분이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우리 세대는 참는 법만 배웠습니다. 학교에서도 군대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참는 것이 덕이었고 참는 것이 어른이었고 참는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30년, 4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참는 것과 다스리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참는다는 것은 뚜껑을 닫는 일입니다. 솥 안에서 끓는 것은 그대로인데 뚜껑만 꽉 닫는 겁니다. 젊을 때는 뚜껑이 튼튼합니다. 체력도 있고 직장도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뚜껑은 얇아지고 솥 안에 쌓인 것은 오히려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간장 종지 하나에 뚜껑이 열리는 겁니다. 표용수 씨의 화는 간장 종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43년 동안 눌러온 것들이 뚜껑이 얇아진 틈을 타고 새어나온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기억의 방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첫 번째 진실입니다. 화는 성격이 아닙니다. 화는 다스려지지 않은 채 쌓인 시간의 무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차마 온 여러분이 잘못하셨다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 시절에는 참는 것이 맞았습니다. 전쟁을 겪고 보릿고개를 넘기고 맨손으로 가정을 일으키신 세대에게 감정을 돌볼 여유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시절에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일을 하신 겁니다. 다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참아야 할 전쟁은 끝났는데 참는 방식만 몸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세게 참는 법이 아니라 다스리는 법입니다. 이 차이를 알았으니 두 번째 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몸의 방입니다. 분노의 집에서 두 번째로 들어가는 방입니다.
표영수 씨가 간장 종지 앞에서 화를 낸 순간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 순간 그분의 몸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뇌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밝혀냈습니다. 우리 뇌의 깊은 곳에 편도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몬드만 한 크기인데 이 작은 부분이 위협을 감지하면 이성보다 먼저 반응합니다. 생각할 틈도 없이 심장이 빨라지고 근육이 긴장하고 목소리가 올라갑니다. 왜 맨날 그 모양이야? 라는 말이 생각보다 먼저 입 밖으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뇌과학자가 자신이 직접 뇌졸중을 겪으면서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감정이 촉발되는 순간 우리 몸에 화학물질이 쏟아집니다.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물질인데 이것이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 빠져나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딱 90초입니다. 90초. 이를 닦는 시간, 물 한 잔 따라 마시는 시간입니다. 그 90초가 지나면 몸 안의 화학적 폭풍은 끝납니다. 그 이후에도 여전히 화가 난다면 그것은 몸이 아니라 생각이 불을 다시 지피고 있는 겁니다. 왜 저런 말을 했을까? 나를 무시하는 건가? 항상 이런 식이잖아. 이런 생각이 꺼진 불에 장작을 넣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화의 화학적 수명은 90초입니다. 그 이후는 선택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90초라면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30년을 참으라는 게 아닙니다. 단 90초만 멈추라는 겁니다. 참는 것과 멈추는 것은 다릅니다. 참는 것은 뚜껑을 닫는 일이고 멈추는 것은 뚜껑을 열되 불을 끄는 일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90초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뇌 앞쪽에 전전두엽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편도체에 브레이크를 거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브레이크가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힘이 약해집니다. 기능 영상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부정적 자극에 대한 전전두엽의 반응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젊었을 때는 브레이크가 자동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수동으로 밟아야 합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효영수 씨가 아침마다 자신이 무섭다고 한 것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게 아니라 수동 브레이크를 밟는 법을 아직 배우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몸의 방에서 우리가 가져갈 것은 이것입니다. 화가 올라오면 90초만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말하지 마시고 움직이지 마시고 그냥 서 계시거나 앉아 계십시오. 90초 뒤에도 하고 싶은 말이라면 그때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90초 뒤에 사라진 말이라면 하지 않아도 될 말이었던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두 개의 방을 지나왔습니다. 기억의 방에서는 참는 것과 다스리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보았고 몸의 방에서는 화의 수명이 90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 방 앞에 섰습니다. 이 방이 아마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방일 겁니다. 거울의 방입니다. 경기도 안산에 사시는 68 되신 최명옥 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37년 동안 중학교에서 가정 과목을 가르치신 분입니다. 은퇴 후에 딸과 함께 살고 계셨는데 어느 날 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 이 한마디에 최 씨는 사흘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37년을 남의 아이들 가르치느라 정작 자기 딸한테 못해준 것이 많다는 것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한마디가 그 부채감 위에 정확히 떨어진 겁니다. 우리가 화가 나는 진짜 이유는 상대방의 말 때문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말이 건드리는 것은 우리 안에 이미 아픈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프지 않은 곳을 눌러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소리가 난다는 것은 거기에 상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화가 날 때 물어야 할 질문은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러는가가 아닙니다. 왜 이 말이 나를 이렇게 건드리는가입니다. 이것이 거울의 방입니다. 타인은 거울입니다. 거울이 추한 것이 아니라
거울에 비친 상처가 아픈 겁니다. 최명옥 씨는 한참이 지나서야 딸의 말을 다시 곱씹었다고 합니다. 예민해 라는 말이 아프기만 한 게 아니라 어쩌면 딸이 나를 걱정하고 있다는 뜻이 아닐까. 그 생각이 들었을 때 사흘간 묵힌 화가 조금씩 풀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누군가의 말에 오래 마음이 쓰인 적이 있으셨습니까? 그 말이 화가 나셨습니까? 아니면 사실은 슬프셨습니까? 화와 슬픔은 얼굴이 비슷합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슬프다고 말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슬픔이 화의 옷을 입고 나옵니다. 서운한 것을 화로 표현하고, 외로운 것을 짜증으로 표현하고, 두려운 것을 분노로 표현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724명의 삶을 85년 동안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갓난아기가 90살 어르신이 될 때까지 따라간 셈입니다. 이 연구의 결론은 놀랍도록 단순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결정하는 것은 돈도 명예도 지능도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관계에서 만성적인 갈등, 그러니까 풀리지 않는 원망과 분노를 안고 사는 사람들은 몸도 마음도 더 빨리 무너졌습니다. 관계가 나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계 안에 쌓인 화를 풀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43년 부부, 37년 모녀, 오래된 관계일수록 화가 깊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대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만큼 함께 했으니 이만큼은 알아줘야지 라는 마음.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화가 됩니다. 기대라는 것이 참 묘합니다. 사랑처럼 보이지만 실은 계약에 가깝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 해라. 사랑에는 원래 계약서가 없습니다. 400년 전 퇴계 이황 선생이 58살에 제자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에서 선생은 경이라는 글자를 이야기합니다. 경은 요즘 말로 옮기면 깨어있음에 가깝습니다. 화가 올라오는 순간 그 화를 알아차리는 것, 오늘날 마음챙김이라고 부르는 것을 400년 전 조선의 학자가 이미 말하고 있었습니다. 동양의 경과 서양의 뇌과학이 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화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화가 오는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 그 찰나의 알아차림이 반응과 선택 사이의 공간을 만듭니다. 거울의 방에서 우리가 챙겨갈 것은 이것입니다. 화가 날 때 상대를 보지 말고 거울을 보십시오. 이 말이 왜 나를 아프게 하는가? 그 물음 하나가 싸움을 대화로 바꾸는 열쇠입니다. 이제 네 번째 방 앞에 섰습니다. 이 방의 이름은 침묵의 방입니다. 2000년 전 로마에 세네카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황제의 스승이었는데 정작 본인이 화를 잘 다스리지 못해서 고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형에게 긴 편지를 씁니다. 분노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3권짜리 편지입니다. 2000년 전에 쓴 글인데 읽어보면 어제 쓴 것 같습니다. 그 편지에서 세네카가 가장 여러 번 반복한 말이 있습니다. 분노의 가장 좋은 치료제는 지연이다. 멈추라는 겁니다. 화가 난 순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하지 말고 결정하지 말고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2000년 전 로마의 철학자도 오늘 우리 뇌과학자도 400년 전 퇴계 선생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 시대와 바다를 건너 같은 말을 했다면 그것은 진리에 가까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까 기억의 방에서 참는 것과 다스리는 것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참는 것과 멈추는 것. 이 둘은 겉은 비슷해 보이지만 안은 완전히 다릅니다. 참는 것은 화가 올라오는데 모른 척하는 겁니다. 이를 악물고 주먹을 쥐고 속으로 삼키는 겁니다. 멈추는 것은 다릅니다. 화가
올라오는 것을 똑똑히 보는 겁니다. 아,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 이것을 알아차린 채로 가만히 있는 겁니다. 참는 사람의 입은 다물려 있지만 속은 끓고 있습니다. 멈추는 사람의 입도 다물려 있지만 속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화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우리만의 병입니다. 화를 참고 참아서 몸이 아프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참기의 결과입니다. 우리 세대가 가장 많이 앓는 병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저도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 역시 80이 넘어서야 이 차이를 제대로 알았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참는 것이 수양이라고 믿었습니다. 성현의 가르침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퇴계 선생의 경은 참으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감정은 방문객과 같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방문객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방문객에게 집 열쇠를 줄 필요도 없습니다. 문을 열어주되 거실에 앉히되 집의 주인은 내가 남아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멈추는 것의 본뜻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74 되신 국진호 씨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35년 동안 시내버스를 운전하신 분입니다. 은퇴 후에 아들 부부와 함께 사는데 며느리가 명절에 요리를 하지 않고 배달을 시키는 것이 처음에는 참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화가 올라올 때마다 참았습니다. 석 달을 참았는데 어느 날 아침에 손자가 장난감을 소파에 올려놓은 것을 보고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손자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 눈을 보는 순간 국 씨는 자신이 며느리에게 화가 난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며느리에게 참은 것이 손자에게 터진 겁니다. 참기의 가장 무서운 점이 이것입니다. 참은 화는 엉뚱한 곳에서 터집니다. 가장 약한 곳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터집니다. 국진호 씨는 그날 이후로 한 가지를 바꾸었다고 합니다. 화가 올라오면 자기 방에 있는 낡은 의자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천천히 숫자를 세었습니다. 하나, 둘, 셋, 90까지. 처음에는 90까지 세는 동안에도 속이 부글거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열흘쯤 지나니까 90을 세고 나면 이상하게 하고 싶었던 말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90초 법칙을 몸으로 실천한 겁니다. 의자에 앉는다는 행동이 뇌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은 반응할 때가 아니라는 신호를. 침묵의 방에서 우리가 가져갈 것은 이것입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침묵은 선택할 시간을 벌어오는 일입니다. 지금 이 말을 해야 하는가? 90초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 한 문장이 뚜껑을 닫는 대신 불을 끄는 방법입니다. 아까 첫 번째 방에서 약속드린 5번째 방, 이제 그 방 앞에 왔습니다. 창문의 방입니다. 지금까지 4개의 방을 지나왔습니다. 기억의 방에서는 참기와 다스리기의 차이를 보았습니다. 몸의 방에서는 화의 수명이 90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거울의 방에서는 화가 나는 진짜 이유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침묵의 방에서는 멈추는 것이 참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4개의 방을 다 지나면 마지막에 창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창문을 열면 바깥에 바람이 있습니다. 그 바람이 집안의 묵은 공기를 내보내 줍니다. 창문의 방에서 드리고 싶은 것은 3가지 장면입니다. 우리가 가장 자주 마주하는 3가지 순간에 무엇을 하면 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식탁에서 가족의 말에 화가 올라오는 순간입니다. 효영수 씨의 간장종지 순간이지요. 이때 해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말을 하기 전에 2 손을 무릎 위에 가만히 올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이 사람도 지금 제 하루를 보내는 중이다. 이 한 문장이 90초를 버티는 둠이 됩니다. 90초가 지나고 나면 왜 맨날 그 모양이야? 대신 괜찮아.
라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같은 상황, 완전히 다른 결과입니다. 두 번째, 뉴스나 전화통화 후에 혼자 화가 끓는 순간입니다. 이때는 국진호 씨의 방법을 빌려오겠습니다. 집안에 의자 하나를 정해 두십시오. 화가 올라올 때 그 의자에 가서 앉으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숫자를 세십시오. 하나부터 90까지 다 세기 어려우시면 10만 세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앉는다는 행동 자체입니다. 서 있으면 몸이 싸울 준비를 합니다. 앉으면 몸이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이것을 저는 90초 의자라고 부르겠습니다. 특별한 의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부엌 의자도 현관 앞 신발장 옆접이 의자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의자에 앉는 것이 화를 멈추는 의식이 되면 됩니다. 세 번째, 자식에게 서운한 마음이 올라오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아마 가장 오래 끓는 화일 겁니다. 연락이 안 오는 밤, 명절에 안 오겠다는 전화, 손주를 맡기고 감사 인사 없이 가는 뒷모습, 이런 순간에 화가 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서운한 것은 사실이니까요. 다만 이때 하나만 떠올려 주십시오. 거울의 방에서 보았던 것, 이 서운함의 밑에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의 밑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니까 기대가 생기고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서운한 겁니다. 서운할 때 속으로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아프다. 이 말이 화를 녹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화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분노에서 그리움으로, 그리움은 분노보다 가벼운 짐입니다. 세 장면을 말씀드렸습니다. 다 하기 어려우시면 가장 먼저 해보실 것은 두 번째입니다. 90초 의자. 오늘 밤 집안에서 의자 하나만 정해 두십시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아까 이 이야기의 처음에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분노의 집에는 5개의 방이 있다고, 그리고 5번째 방에 이르면 오늘 밤부터 할 수 있는 일 하나를 갖고 돌아가시게 될 거라고. 90초 의자, 이것이 5번째 방의 창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이 열쇠를 쥐는 순간 하나의 방향이 생깁니다. 분노의 반대는 평온이 아닙니다. 분노의 반대는 방향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떤 사람으로 마칠 것인가? 아침에 간장 종지가 깨져도, 뉴스가 속을 뒤집어도, 자식이 전화를 안 해도 오늘 하루를 어떤 사람으로 마칠 것인가? 이 물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방향이 있는 배는 파도를 타지 파도에 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아내에게 거친 말을 하지 않겠다. 오늘 손자 앞에서 소리를 지르지 않겠다. 이 하나면 됩니다. 작지만 이것이 방향입니다. 방향이 있으면 파도가 와도 괜찮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분노의 집을 함께 걸었습니다. 5개의 방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기억의 방에서는 우리가 평생 배운 것은 참는 법이었지 다스리는 법은 아니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는 것은 뚜껑을 닫는 일이고 다스리는 것은 불을 끄는 일이라는 것을, 몸의 방에서는 화의 화학적 수명이 90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90초가 지나면 나머지는 몸이 아니라 생각이 불을 지피는 것이라는 것을, 거울의 방에서는 화가 나는 진짜 이유가 상대방이 아니라 내 안의 상처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대는 사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계약에 가깝다는 것을, 침묵의 방에서는 참는 것과 멈추는 것이 겉은 같아도 속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2000년 전 로마의 세네카도, 400년 전 조선의 퇴계도, 오늘의 뇌과학도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화가 올라오는 순간 멈추라고. 그리고 창문의 방에서 90초 의자를 만났습니다. 의자에 앉아 90초를 세는 것, 그것이 오늘 밤부터 할 수 있는
가장 작고 가장 확실한 일이었습니다. 표영수 씨의 편지가 떠오릅니다. 선생님, 저는 요즘 아침마다 제가 무섭습니다. 표 쉽게.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서워하신다는 것은 이미 알아차리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보다 자신의 화가 무서운 사람이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 다스림의 문 앞에 이미 서 계신 겁니다. 저도 90이 넘어서야 이 방들을 찾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증인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늦은 깨달음은 없습니다. 오늘 알았으면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의 한 조각이라도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혹시 곁에 요즘 괜히 화가 나서 힘드시다는 분이 계시면 이 이야기를 전해 주십시오. 같은 밤을 지나고 있는 사람에게 건네는 손이 우리가 서로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혹시 떠오른 얼굴이 있으셨을 겁니다. 간장종지를 깨뜨린 아내의 등, 예민해졌다고 말한 딸의 목소리, 눈이 동그래진 손자의 얼굴. 그 얼굴들이 떠오른 것은 여러분 안에 여전히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화가 나는 것은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사랑의 방식을 아직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의자 하나를 정해 두십시오. 부엌 의자도 좋고 거실 구석 의자도 좋습니다. 내일 아침 화가 올라오면 그 의자에 가서 앉으십시오. 그리고 90까지 세십시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부디 오늘 밤은 간장종지 대신 따뜻한 물 한 잔을 옆에 두시고 편안히 주무시기를 빕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